지금부터 조르키 4라고 하는 카메라 리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카메라는 그 옛날 구소련 시절에 소련에서 만들었던 카메라입니다. 숫자에서 아실 수 있겠지만 조르키 카메라 시리즈가 1도 있고 2도 있고 뭐 3도 있고 그 4 이후에 5, 6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 중에서도 조르키 4 카메라를 가지고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이 카메라는 옛날 1956년에 처음 만들어졌던 카메라입니다. 50년대부터 시작해서 가장 최근은 1973년까지 만들어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은 뭐 아주 멀게는 거의 뭐 60년 후반 이상, 70년 가까이 된 초기 카메라부터 이제 1973년이면은 그것도 한 50년 된 카메라 나이까지 이렇게 있는 거죠. 50살에서 70살 사이 정도 된다. 이 카메라 나이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카메라는 제가 이베이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이베이에서 그 우크라이나 쪽의 셀러들로부터 여러 가지 조르키 카메라를 제가 검색을 하고 구매를 했는데요.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그래서 그 셀러들도 자기한테서 구매를 하면 뭐 일부가 도네이션이 좀 군에 그런 이제 기부가 된다 이런 셀러들도 있었고, 아무튼 전쟁 중임을 좀 실감할 수 있는 상황이긴 했습니다. 저도 우크라이나 분들이 전쟁을 겪고 있지만 또 후방에서 이렇게 경제 활동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분들한테 뭐 다소나마 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 카메라는 레인지 파인더 카메라라고 합니다. 레인지 파인더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레인지는 거리잖아요. 그 거리를 파인더, 찾아내는, 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카메라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싶을 텐데, 뭐 요즘 카메라는 당연히 거리를 알아서 그 피사체와의 거리를 다양한 방식으로 디지털로 측정을 하고 초점을 맞추잖아요. 포커스를 맞추는 기능들이 다 살아 있는데, 지금 그러한 디지털 카메라의 포커스 방식 이전에는 여러 가지 그 스플릿 스크린과 같은, 이제 안쪽에 스크린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투명 스크린이 들어 있어서 그 스크린을 통해서 렌즈에 초점 링을 돌리면은 스크린을 통해서 그 상이 서로 이렇게 서로 상반대 상이 이렇게 상하의 상이 서로 움직이거나 이런 걸 맞춰서 포커스를 맞추는 방식도 있었고, 뭐 다양하게 또 뿌연 것이 이제 동그란 스크린 안에 뿌연 것이 이제 초점이 맞는 모습이 보이면 또 그게 또 맞는 거고, 그런 식으로 스크린을 이용한, 스플릿 스크린을 이용한 초점 방식이 필름 카메라에 존재를 했습니다. 다양한 SLR 필름 카메라에 그런 게 있었고, 레인지 파인더는 그것보다 그 이전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레인지 파인더의 특징은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게 뷰파인더로 우리가 보는 창입니다. 그러니까 뷰파인더로 볼 수 있게 앞으로 뚫려 있는 창이 당연히 있고, 이걸로 앞에 이제 구도를 잡아야 되니까요. 그리고 중간에 여기 조그만 창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게 창입니다. 여기 이게 이제 레인지 파인더를 위한 창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상과 실제 뷰파인더에 보이는 상과 그다음에 이 레인지 파인더 보이는 상, 여기 거리 차이가 있잖아요. 이 거리 차이를 이용해서 이 조르키4 같은 경우는 뷰파인더로 봤을 때 여기서 보이는 상이 이 안에 겹쳐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뭐 프리즘 방식으로 해서 그렇게 상이 겹쳐 보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초점 링을 돌리게 되면은 이 상이 이렇게 좌우로 안에서 왔다 갔다, 약간 뿌연 상이 떠 있는 상이 왔다 갔다 하면서 초점이 맞는 부위의 상이 이렇게 딱 겹쳐집니다, 서로. 그게 이제 레인지 파인더가 초점을 맞추는 방식인 거죠. 그래서 그 이전엔 뭐가 있었냐? 레인지 파인더 이전에는 초점을 맞출 수가 없었습니다. 눈으로 보고 초점이 맞았구나고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 그 이전의 카메라들은 목측식, 뭐 이름에서 아시겠지만 눈으로 측정하는 방식, 그냥 아무런 장비나 도움 없이 알아서 내 눈으로 보고 적당히 저게 한 5m 정도겠구나, 저게 한 10m겠구나, 저거는 무한대 거리겠구나, 이런 식으로 자기
뇌로 판단하는 방식을 목측식이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측식 카메라에서 이 레인지 파인더 카메라가 나오면서 정확한 초점을 드디어 맞출 수 있게 되었다. 그 첫 번째 초점을 맞추는 방식의 기술이었다. 그런 방식의 카메라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레인지 파인더 카메라고요. 그리고 이 카메라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35mm 필름, 135mm 필름이라고도 하죠. 우리가 어렸을 때, 제가 지금 40이 넘은 아저씨니까 저희가 어렸을 때 80년대, 90년대, 뭐 2000년대 초반까지 디지털 카메라 등장 전까지 쓰던 그 일반적인 35mm 필름을 쓰고 있는 카메라입니다. 이 카메라는 당연히 렌즈 교환식 카메라이고요. 그럼 렌즈 교환식이면 마운트가 중요하잖아요. 마운트는 카메라 뚜껑을 열어보면 네, 이렇게 스크류 마운트입니다. 그냥 나사로 돌려서 렌즈를 꽂는 그런 마운트다라고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이게 제가 갖고 있는 스크류 마운트에 꽂을 수 있는 렌즈입니다. 사실은 이 스크류 마운트 방식을 M39라고 부릅니다. 뭐 이 직경이 39mm라서 그렇게 이름이 붙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M39 나사산 마운트인데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웁니다. 라이카에서는 이걸 이제 뭐 L39라고 불리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LSM, 라이카 스크류 마운트 이런 식으로 불리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로 불리는 거죠. M39, L39 그리고 LSM, 라이카 스크류 마운트 뭐 이런 식으로 불리는 마운트입니다. 끼우는 방식은 간단합니다. 이 렌즈는 사실 이 M39 마운트와 맞는 나사산을 갖고 있는 렌즈이긴 한데 이런 일반적인 라이카나 이런 조르키 같은 M39 레인지 파인더 카메라와 달리 특정한 카메라용으로 만들어진 렌즈입니다. 인더스타 69라고 하는 28mm의 초점을 가진 광각 렌즈인데요. 그래서 그 특정한 차이카라고 부르는 카메라의 특정한 카메라용 렌즈여서 끼워는 지는데 제대로 이제 뭐 초점 맞추는 레인지 파인더로 초점 맞추는 그런 것들은 동작을 잘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렌즈입니다. 어쨌든 얘를 이렇게 끼워보면 이렇게 단순히 이렇게 돌려서 끼우는 것으로 모든 게 끝난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네, 이렇게 해서 렌즈 마운트 설명을 들었습니다. 다 이게 소련제 렌즈들입니다. 구소련 시절에 만들어진 렌즈들이죠. 그래서 다 저는 이베이에서 이베이에서 찾아서 구입을 한 렌즈들입니다. 이 렌즈는 이름이 주피터 8, 주피터 8이라고 하는 렌즈입니다. 주피터 8 렌즈는 조리개 값은 f2, 그 다음에 50mm의 초점 거리를 갖고 있는 표준 렌즈입니다. 네, 보시다시피 이렇게 은색 렌즈이고요. 이 앞쪽에는 조리개 값, f 값을 조절할 수 있는 조리개 링, 그 다음에 아래쪽에는 요게 이제 또 초점을 맞출 수 있는 포커스링, 포커스링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무한에서부터 최소 뭐 1m까지 맞출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m에서 조금 더 벗어나긴 하네요. 조금 더 초점거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좋은 포커싱을 위한 이렇게 도식이 나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렌즈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스크류 마운트이기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이렇게 돌려서 끼워 주시면 장착이 됩니다. 네, 조르키포에 장착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이 렌즈 말고 제가 이베이에서 구입한 또 다른 렌즈가 있습니다. 이것은 인더스타, 제가 이름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 인더스타 20 패드 렌즈라고 하고요.
조리개 값은 최대 3.5, f 값 3.5에 50mm의 초점거리를 갖고 있는 렌즈입니다. 조리개 값은 3.5에서 16까지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고요. 이 렌즈는 옆에를 보시면 이제 아시겠지만 침동식 렌즈, 영어로는 collapsible, 그러니까 작게 접을 수 있는 렌즈입니다. 그래서 마운트를 일단 해보고요. 네, 이렇게 마운트를 하면 이렇게 침동식 렌즈를 장착을 할 수가 있고, 이 렌즈를 돌리면 이렇게 안으로 쏙 들어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포터블해지죠. 굉장히 납작해진 모습 보실 수가 있죠. 네, 이런 침동식 렌즈를 또 구소련제 렌즈를 구입을 했습니다. 네. 이 렌즈들은 하나같이 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이게 라이카 마운트이기 때문에 라이카 렌즈들도 있는데, 저는 가성비를 좀 추구하다 보니까 이렇게 소련제 M39 마운트 렌즈들을 다양하게 구입을 했습니다. 그럼 다시 조르키 4로 돌아와서, 이 조르키 4는 그래서 레인지 파인더 카메라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SLR 카메라 방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미러가 없습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안쪽에는 미러가 없고 바로 그냥 까만색 셔터막이 바로 보이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특이하게 이제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들어가는 레버 같은 게 이제 있습니다. 요게 제가 알기로는 이 렌즈를 꽂은 다음에 조리개 조절을 하면 돌리면은 이 조리개 렌즈 경통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서 얘를 이제 눌러줬다 이렇게 다시 뺐다 눌렀다 뺐다 하는 이런 움직임을 통해서 얘가 바로 이 레인지 파인더, 초점을 맞출 때 이 렌즈와 연동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초점을 맞춘다는 게 눈으로 보이는 대로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고 렌즈로 보이는 상으로 초점을 맞출 수가 없죠. 우리가 생각하는 이란 리플렉스 SLR 카메라가 아니기 때문에 이 레인지 파인더와 뷰 파인더를 통해서 보이는 상을 갖고 얘가 이 렌즈 경통에 들어간 만큼의 거리와 서로 연동해서 맞았다라고 보고 찍는 겁니다. 정확히 눈으로 이 렌즈의 상을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시스템이니만큼, 이렇게 만들어진 시스템이니만큼 맞긴 맞죠. 초점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 카메라의 특징을 조금 더 알려드리면은 상면을 보시면 이렇게 다이얼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이게 셔터를 장전하는 셔터 코킹을 하는 셔터 다이얼입니다. 이렇게 셔터를 코킹하고 셔터 릴리즈 버튼을 누르면 네, 사진이 이렇게 찍히죠. 소리는 굉장히 큰 편입니다. 찰칵하는 소리가 크게 나고요.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셔터 스피드는 어떻게 조절하느냐? 여기 이제 스피드 다이얼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가운데 있는 이 다이얼을 뽑아서 적당하게 셔터 스피드 위치에 놓으면은 그 위치에 맞는 셔터 스피드 속도대로 셔터가 릴리즈가 됩니다. 네. 네. 근데 이게 좀 잘 안 맞을 때가 있어요. 네. 이렇게 좀 감을 잘 맞춰서 이렇게 맞춰줘야 되고요. 한 60분의 1 정도 되면은 이 조르키 4 같은 경우는 60분의 1 이하, 15분의 1, 8분의 1, 4분의 1, 2분의 1초, 뭐 1초 이런 데 가면은 이렇게 안에서 태엽이 감기는 소리가 들립니다. 네. 이런 좀 특징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이제 저속 스피드는 뭔가 별도의 태엽이 좀 감기는 느낌이 있고, 고속으로 가면 이런 태엽이 감기는 느낌이 없습니다. 그래서 쉽게 돌아가는데, 저속으로 가면 태엽을 좀 감아야 돼서 힘도 좀 들어가고 소리도 난다. 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셔터를 누르면은 그냥 단순히 셔터막이 그냥 움직입니다. 네, 이런 방식이거든요. 네. 셔터막이 열려서 바로 뒤에 있는 필름에 찰상이 되는 그런 방식의 사진기입니다.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보이는 이 노브는 화살표 보시면 아시겠지만
돌려서 필름을 감을 때 쓰는 필름 감기 노브입니다. 네. 필름 감을 때는 여기 이 셔터 릴리즈 쪽에 있는 이 셔터 릴리즈 아래쪽에 있는 얘를 필름 감는 방향으로 요 까만 점을 이쪽으로 이렇게 돌려주면은, 이렇게 돌려주면 이게 필름을 감다는 의미고, 다시 풀어주면 이쪽으로 오면 이 셔터를 누른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좀 독특하게 이 카메라는 이렇게 요런 레버가 하나 달려 있는데요. 이게 우리가 뷰파인더 이쪽으로 봤을 때 시력에 따라서 좀 근시나 이런 시력에 따라서 보이는 상이 잘 안 보일 수가 있잖아요. 그때 이거를 조절해서 자기 시력에 맞춰서 상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장치입니다. 좀 특이하죠. 네, 이런 장치가 달려 있다. 요즘 카메라는 이제 보통 뷰파인더 옆에 보시면 이렇게 돌리는 나사 같은 게 있어서 그걸 다이얼을 돌려서 보통 맞추게 돼 있는데, 이렇게 필름 감기 노브 쪽에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슈는, 액세서리 슈는 콜드 슈고요. 당연히 여기에는 접점이 없습니다. 뭐 핫슈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를 통해서 어떤 신호가 전달돼서 플래시가 터지진 않고요. 플래시는 여기 별도의 플래시 케이블을 꽂는, 플래시 케이블을 꽂는 요 어댑터를 꽂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다 플래시 케이블을 꽂고, 액세서리 슈 쪽에나 뭐 다른 곳에다 플래시를 꽂고, 그 다음에 그 선을 연결해서 그렇게 플래시를 작동을 시킬 수가 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제가 플래시를 써본 적은 없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없고요. 이 카메라의 셔터 스피드는 1000분의 1초, 최대 빠르기는 1000분의 1초까지고요. 느리게는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1초, 네, 1초가 좀 있습니다. 네. 특이하게 여기 이제 30초가 좀 멀찍이 떨어져 있는 30초가 있고, 그다음에 벌브 모드가 있습니다. 벌브 모드가 있어서 계속 셔터를 누르고 있는 동안 셔터가 열리는 그런 현상을, 그렇게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장노출을 할 때 쓸 수 있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별도의 그 셔터 릴리즈를 여기다 꽂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게 손으로 누르지 않고 별도로 이제 그 셔터 릴리즈 케이블을 연결할 수 있는 이렇게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요 숫자들은 이제 아시겠지만 필름 카운터입니다. 네. 이 필름 카운터 그냥 이 손으로 돌려서 맞춰야 돼요. 직접 이렇게 꾹 돌려서 뭐 이런 식으로 돌려갖고, 처음에 필름 다 넣은 다음에 자기가 손으로 얘를 돌려서 다이얼을 돌려서 맞춰야 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앞면을 보시면은 여기에는 타이머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어도 태엽으로 작동하는 기계식 방식이고요. 이렇게 하고 원래 셔터를 먼저 돌리는 게 좋겠죠. 셔터를 돌리고 그 다음에 이 버튼을 누르면 타이머가 작동을 합니다. 네, 이렇게 찍힌 모습 보실 수가 있고, 다 찍혔는데도 타이머가 열심히 돌아가는 것까지 보실 수가 있죠. 네, 뭐 옛날 카메라의 타이머 방식입니다. 네, 벌브 모드로 해서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네, 지금 벌브 모드에 놨고요. 제가 한번 찍어 볼게요. 네, 지금 이렇게 열렸습니다. 제가 누르고 있는 상태고요. 릴리즈에서 제가 손을 떼면 네, 이렇게 닫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시리얼 넘버가 나와 있습니다. 제 카메라 시리얼 넘버는 6107419라고 되어 있네요. 6107419. 제가 조사한 바로는 이 6107419번 정도 숫자의 시리얼 넘버는 1960년에서 한 1963년 혹은 뭐 1966년, 1960년부터 그 초중반 사이에 발매된 만들어진 카메라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이제 바닥 쪽을 보시면 요거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 삼각대 나사를
꽂는 곳은 맞는데 지금의 규격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요즘 쓰는 삼각대를 여기 돌려서 꽂으려면은 별도의 어댑터를 여기 꽂고 사용을 해야 됩니다. 여기 있는 이 두 개의 레버를 돌려서 필름 실을 열 수가 있습니다. 양쪽을 돌리고 네, 이렇게 열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네, 필름은 이쪽에 끼우게 되어 있고요. 필름을 이렇게 빼서 이쪽 스풀에다가 끼워주면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스풀은 이렇게 빠집니다. 그래서 필름을 끼울 때는 별도의 이 스풀에다가 필름을 끼우고 필름을 이렇게 늘어놓고 이렇게 밑에서부터 꽂아주는 방식으로 필름을 끼우게 됩니다. 필름을 끼울 때 뭐 주의하실 점은 이 카메라 여기 이제 항상 그렇지만 필름 카메라는 그 필름 스프라켓 구멍이 있잖아요. 이 스프라켓 톱니가 필름 스프라켓 구멍에 잘 맞아서 구멍에 딱 끼워지는지 그 부분을 좀 잘 확인하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이렇게 필름을 다 끼운 다음에 이 레버를 돌려서 필름 감기 레버를 노브를 돌려서 스프라켓이 잘 맞물려 들어가는지 톱니가 잘 맞물려 들어가는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이 커버를 닫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뭐 구조는 굉장히 간단한 편이고요. 그래서 이 카메라에 대해서는 뭐 이 정도 하면은 어느 정도 필요한 정보는 소개를 드린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다시 닫을 수가 있습니다. 이 카메라는 무게가 668g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일단 뷰파인더 자체가 굉장히 시원합니다. 상을 봤을 때 시원하고 굉장히 밝은 편입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들고 찍을 때 구도를 잡을 때 굉장히 시원한 느낌으로 갑갑함 없이 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뭐 그게 당연한 거 아니냐, 그게 무슨 장점이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 옛날 카메라들이 이런 레인지 파인더 카메라들이 의외로 뷰파인더가 어두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 카메라의 사용법과 관련해서 중요한 점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카메라를 고장내지 않고 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이 필름 감기 노브, 필름 감는 것을 무엇보다 무조건 가장 먼저 해야 됩니다. 사진 찍을 때 만약에 여기 있는 이 스피드, 셔터 스피드를 먼저 조절하고 나중에 이 필름 노브 감기를 감으면은 고장이 난다고 합니다. 이게 라이카의 바르낙 시리즈도 이런 레인지 파인더, 이런 형태의 레인지 파인더 카메라인데 그 카메라도 그렇다고 하고요. 이것도 내부 구조상 먼저 필름을 감고 이렇게 필름을 감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원하는 셔터 스피드를 맞춰야 된다라는 가장 첫 번째 지켜야 될 철칙이 있습니다. 이게 고장이 나는 게 확실하면 처음 만들 때부터 이걸 감아야지만 이게 돌아갈 수 있게 만든다든지 뭐 기계적으로 그렇게 좀 안전장치를 만들었으면 좋았겠다 생각이 드는데 일단 그렇다고 합니다. 저희는 옛날에 만든 카메라, 그렇게 만들어진 카메라를 쓰고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야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만약에 이런 레인지 파인더 이 카메라도 처음에 조르키 1, 2 뭐 이런 이 전 모델이 나왔을 때는 라이카의 바르낙 모델을 거의 카피해서 만들었다고 하던데요. 이런 라이카 바르낙 시리즈의 카메라를 카피해서 만든 레인지 파인더 카메라들은 내부 구조상 항상 필름을 먼저 감고 그리고 셔터 스피드 다이얼을 그 다음에 맞춘다. 그리고 구도나 초점을 잘 맞추고 찍는다. 네, 이것이 첫 번째 제일 먼저 아셔야 될 포인트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점은 이 카메라는 노출계가 없습니다. 내장된 노출계가 없다는 건 이미 카메라 구조를 다 설명드렸으니까 아실 거고요. 노출계가 없기 때문에 별도의 노출계를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보여드린 뭐 이런 노출계도 있지만 다양한 노출계들이 세상에 있으니까 어쨌든 이 카메라로 직접 뇌출계로 내가 직접 눈으로 보고 머리로 계산해서 써니 16 같은 써니 16 같은 방식으로 잘 맞추실 수 있으면 그렇게 하셔도 되지만
뇌출계가 아니라 또 카메라 이런 필름 카메라 촬영에 익숙치 않아서 노출계가 나는 꼭 있어야겠다.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외장으로 아니면 별도로 들고 다니는 노출계를 마련하시거나 아니면 요즘 스마트폰 구글이든 애플 쪽이든 다 노출계 앱들이 여러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출계 앱을 골라서 그걸 활용하시거나 이런 방식을 쓰셔야 됩니다. 노출계 앱도 여의치 않고 만약에 이런 별도의 노출계도 따로 갖고 계시지 않다면 그렇다면은 뭐 다른 카메라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겠죠. 네, 다른 카메라를 들고 노출계가 있는 카메라로 지금 내가 찍고자 하는 그 구도의 노출을 먼저 측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카메라를 들고 사진을 찍는 뭐 그런 방식도 있겠습니다만 굉장히 불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 경험상 그 저는 구글 안드로이드 계열 쓰고 있는데 노출계 앱이 좀 정확도가 떨어지는 게 있고 나름 또 정확한 정확도가 좀 높은 편인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노출계를 예전부터 쓰던 거거든요. 이 레인지 파인더 카메라를 사기 전부터 이 노출계를 사실은 이제 이것도 싸구려입니다. 저는 항상 가성비를 추구하기 때문에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를 해서 지금까지 쓰고 있는데 어, 이 노출계가 나름 이제 저는 잘 맞는다고 지금까지 생각을 해와서 이걸 쓰고 있고 만약에 스마트폰에 노출계 앱을 다운받으시면 다른 노출계 이런 별도의 노출계나 아니면 노출계가 달린 디지털 카메라나 그런 다른 카메라의 노출계랑 실제 그 앱이랑 비교를 해보시는 테스트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 이 앱이 쓸만하구나. 실제 카메라나 이런 별도 노출계에 나오는 노출 상황이랑 실제 그 스마트폰 앱에 나오는 노출계의 노출계 조립계 값이나 스피드 값이 셔터 스피드 값이 서로 어느 정도 일치한다면 그 정도면 그래도 쓰시면 좋겠지만 제가 테스트해본 앱들이 한 세 가지 정도인데 어느 하나는 좀 잘 안 맞는 것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무조건 스마트폰에 있는 앱이라고 해서 믿지 마시고 그렇게 꼭 좀 노출계 테스트를 해보신 다음에 앱은 쓰시면 좋겠다. 뭐 이 정도로 도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카메라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주의하실 점 세 번째는 여기 뷰파인더가 있죠. 한번 가까이 가져가 볼까요? 이렇게 뷰파인더를 통해서 상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상이 어, 이 뷰파인더가 여러 가지 렌즈에 대응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 뷰파인더는 오직 50mm 렌즈에만 맞는 예, 그 화각을 보여줍니다. 물론 이게 뷰파인더로 보는 상과 렌즈로 보는 상이 당연히 다르죠. 뷰파인더는 여기서 보고 렌즈는 여기서 빛이 들어오니까 당연히 시차가 있잖아요. 그래서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화각은 50mm 렌즈를 꽂았을 때는 얘로 보는 화각과 얘로 보는 화각이 거의 맞는다라고 믿고 찍으시면 되는데 제가 갖고 있는 이 두 가지 50mm 렌즈로 찍으면은 대부분 잘 맞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만약 이 28mm 렌즈로 찍었다 그러면은 이 뷰파인더로 보는 상 화각과 구도와 얘로 보는 것의 차이가 아주 커지겠죠. 예,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렌즈를 교환식으로 쓸 수는 있는데 뷰파인더는 오직 50mm만 제공을 한다. 라는 그런 점을 유념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28mm 렌즈로 찍을 때는 어떡하느냐? 그때는 그냥 눈으로 보이는 걸 믿지 말고 적당히 이거보다 한 1.5배, 2배 정도 넓어 보이겠구나 생각하고 상상하고 찍어야 되느냐?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렌즈들을 위해서 별도의 액세서리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네. 이것 또한 이 조르키를 만든 회사 KMZ에서 이 KMZ 로고인데 여기서 만든 별도의 액세서리이고요. 바로 이런 별도의 액세서리 뷰파인더입니다. 네, 이런 걸 사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은 저도 지금 조금 전에 28mm 렌즈를 꽂고 사진 촬영을 했는데 그래서 이 뷰파인더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 2.8cm라고 적혀 있잖아요. 이걸 선택을 해서 이 뷰파인더는 제가 이것도 이베이에서 구입을 했는데 이제 35mm, 그다음에 85mm, 135mm, 그다음에 뭐 별 필요는 없지만 50mm, 그다음에 다시 또 28mm 이렇게 다섯 개의 화각을 뷰를 볼 수 있게 구성되어 있는 액세서리입니다. 그래서 얘를 콜드슈에 꽂고 네, 이렇게 해서
28mm를 찍을 수가 있는 거죠. 네, 28mm 맞춰놓고 찍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다양한 렌즈를 사용할 수는 있지만 50mm가 아닌 렌즈를 찍을 때는 이렇게 별도의 액세서리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라는 점을 유념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주의하실 점은 아까 말씀드리면서 눈치채셨겠지만 당연히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뷰파인더로 보는 상과 실제 렌즈에 들어오는 빛으로 찰상되는 상이 서로 차이가 있습니다. 거리차가 있다 보니까 시차가 있는 거죠. 그래서 먼 거리에 있는 상을 촬영할 때에는 뭐 풍경 사진이라든지 멀리 있는 뭐 인물이나 대상을 촬영할 때에는 이 화각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보는 거나 렌즈에서 보는 거나 크게 다르지 않아서 문제가 없는데 좀 가까운 거, 예, 가까운 거를 찍을 때는 여기서 볼 때랑 여기서 볼 때가 크게 차이가 날 수 있다 라는 점은 유념을 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주의점이라고 할 만한 내용은 이 두 가지 렌즈 M39용으로 전용으로 만들어진 이 두 개의 렌즈들, 이것 말고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되는데 얘들은 이제 문제가 없습니다. 이 레인지 파인더와 렌즈가 서로 아까 그 안에 레버로 연동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동작, 레인지 파인더와 경통의 움직임으로 레인지 파인더가 움직이는 이 동작에 문제가 없는데 이 렌즈, 네, 이 인더스타 69라고 하는 다른 카메라 전용의 이 렌즈는 이 포커스 링을 돌렸을 때 나사로 인해서 이게 살짝 움직이긴 합니다. 움직이긴 하는데 경통이 움직이긴 하는데 얘를 눌러주지 못합니다. 다른 카메라 전용이다 보니까 그렇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꽂고 이렇게 얘를 꽂고 레인지 파인더를 보고 초점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눈으로 보고 돌렸을 때 실제로 안에서 상이 움직여야 되는데 제가 테스트 해봤을 때 얘는 안에 레버를 눌러주지 못하는 렌즈이기 때문에 레인지 파인더와 연동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 초점을 얘는 진짜로 목측식, 레인지 파인더가 쓸모가 없어지는 거죠. 이 렌즈를 꼈을 때는 그런 좀 단점이 있더라. 뭐 단점이랄 수도 있고요. 뭐 그냥 재밌게 28mm 렌즈를 써보는 셈 치고 써볼 수도 있는데 뭐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 렌즈는 이제 존 포커싱이 어느 정도 많이 허용 범위가 넓습니다. 그래서 뭐 한 5.6, 8 정도만 돼도, 네, 5.6만 돼도 무한대에서 거의 한 3m 정도까지 다 커버를 합니다. 네, 다 커버를 하고요. 8 조리개값 8 정도만 되면은 무한대에서 1.8m 정도까지 커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밝은 대낮에 충분한 셔터 스피드가 나올 때 조리개값 f5.6이나 8, 더 많이는 뭐 11이나 16까지도 갈 수 있겠죠. 11이나 16까지 가면은 얘는 무한대에서 1m까지도 다 초점이 맞습니다. 예, 11일 때는 무한대에서 1.2, 3m까지 초점이 맞는 것 같네요. 예, 11대 1.2m까지 초점이 맞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좋은 포커싱에 유리한 렌즈니까 실제 정확한 초점을 맞출 수는 없지만 그래도 재밌게 사용할 수 있겠다라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디지털 카메라, 미러리스 카메라 쓰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소련 이제 구소련의 옛날 렌즈들을 어댑터를 통해서 이종 교배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런데도 많이 쓰이는 렌즈라고 이 28mm 인더스타 69가 그런 렌즈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그동안 이 조르키 4를 들고 딱 한 롤 촬영을 해봤거든요. 한 롤 촬영한 결과물들, 그 당시 찍을 당시의 상황과 그 다음에 찍은 결과물들 공유 한번 해보겠습니다.